안녕하십니까. 이영진의 경제만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영진 기자입니다. 오늘도 알파 세대를 키우고 있는 김우림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너무 상투적이지 않아요? 이제 그만해요. 알파 세대를 키우고 있는 알파걸 김우림. 그러니까 그 앞에 거 좀 빼라. 아, 그러나요? 네, 가로 열고 오늘 알파 마이크도 세대를 있네. 키우고 있는. 오, 말 돌리지 마시고. 네, 어쨌든 알파걸 김우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X세대 김종효 이사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효입니다. 그리고 저희 김 사장은 X세대 중에서도 오렌지족이었다는 사실 이거 꼭 기억하고 시작하시죠. 금수저 금수저. 그리고 오늘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지난주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댓글 내용이 뭐냐면 이영진 정말 짜증난다. 그런 멘트는 술집에 가서나 해라. 관심 감사합니다. 술집에서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기자인 줄 모르고 그냥 일반 취객인 줄 알기 때문에 술집에서는 그런 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 좋아해요. 이런 거 좋아하십니다. 아, 그래. 관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관심. 아무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듣는 척을 안 해가지고 이곳에 나와서라도 제가 얘기를 해야 이런 아주 커다란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네. 제가 또 오늘 한번 느꼈습니다. 그치? 김종효? 자, 한화 김동관 후계자다운 실적 낼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질문 해주시죠. 네, 하나그룹이 최근 메인 이슈가 무엇인지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방산, 에너지, 지배 구조 어떻게 좀 집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최근에 하나그룹의 가장 메인 이슈는 갑자기, 그러니까 예전부터 다른 그룹들은 이미 세대가 서서히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게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여긴 아직 그 김승현 회장의 그립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김동관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조금씩 넘기고 있기는 한데 아직도 전적으로 넘긴 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하나그룹,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 각 계열사들의 사업부를 분리해서 합치는 그런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는 지주회사이기도 하지만 사업 지주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사업도 본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회사들의 지분을 갖고 있는 지주회사의 성격도 동시에 갖고 있는데 이 하나가 갖고 있던 플랜트 사업은 하나오션으로 넘긴다. 태양광 사업 부분은 하나솔루션으로 넘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하나가 원래 갖고 있던 사업부를 쪼개서 각각의 전문적인 사업회사로 내려보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회사를 쪼개서 방산 부분을 집중하고 나머지 사업부는 쪼개서 다른 쪽으로 독립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그룹이 이거 봐라 그러면 이렇게 각 사업부 여기저기 난립해 있던 사업부를 하나로 모으는 걸 보면 뭔가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뭐 시장의 얘기들이 슬슬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산업적인 부분도 있지만 하나그룹의 승계 구도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메인 이슈가 아닐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승계구도가 말이 되나요? 김승현 회장 지금 72세밖에 안 돼 있고 네, 최근에 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김동관 부회장이 계속 마지노릇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계열사를 이끌고 있다고는 하지만 김동관 부회장 사실 보여준 거 없거든요. 실적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이건 약간 김동관 뿐입니까? 김동원 한화생명에서 실적 보여준 적 있어요? 없거든요. 그러면 막내도 별다른 거 아니고 승마만 하다 갑자기 경영일선에 뛰어들었단 말이죠. 최근에 김동선은 좀 움직임이 있죠. 뭐 최근에- 파이브 가이즈 그거 하나 성공했다고 실적이 있다? 아니 그거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거 어렵죠. 말고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뭐 지분 산다든지 다른 회사 받아온다든지 경영 활동에 적극적으로 뭔가 활동하고 있는 언론상의 노출도가 높아졌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약간 문제야 삼남 이런 이미지가 강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김승현의 아픈 손가락 그게 김동선이었죠. 그런 이미지가 강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뭔가 이 호텔 리조트 쪽의 CEO 그 다음에 하나그룹의 삼남으로서 뭔가 경영자로서의 자리매김을 시도하고자 하는 그런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물론 김동선이 맞고 나서 실적들 별로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는 나중 얘기고 어쨌든 이분이 과거에는 그룹사의 막내로서 뭔가 좀 안 좋은 이미지였다면 그래도 지금은 뭔가 나서고 있다. 이 정도는 좀 분명히 달라진 내용이고요. 하긴 뭐 언론사에
사건 사고 사회면에 등장하던 사람이 경제면에 등장하니까 뭐 좀 이미지 쇄신은 되긴 되겠네요. 네.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저는 연결해 보면 어떤 게 생각나냐면 최근에 한국타이어, 뭐 그다음에 효성, 뭐 같은 집안이기는 하지만 여기가 최근에 형제 간의 다툼 이런 게 굉장히 강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대부분의 그룹사들이 다음 세대로 넘기는 과정에서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형제들끼리 싸우고 뭐 왕자의 난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김승현 회장 아직 뭐 충분히 정력적이시고 전면에 나서서 모든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립 잡고 자기가 힘 있을 때 새 그 형제에게 어떤 그룹 분배를 제대로 해주기 위한 나중에 싸움을 좀 막기 위한 그런 노력을 미리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면 하나그룹의 지배구조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일단 핵심은 한화에너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비상장 기업이고 그 다음에 이익을 꽤 내고 있는 한화에너지인데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하나그룹의 지배력이 김씨 일가가 매우 낮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회사 그게 김승현 회장도 치고받고 싸워서 형제 간에 싸운 다음에 하나그룹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지배력이 낮은 거죠. 그냥 과거 이제 뭐 빙그레와 뭐 여러 가지 네. 얘기들이 있었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김승현 회장의 지분이 하나 전체 지분의 4% 내외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아들들 지분도 뭐 1% 다 내외예요. 네. 그러니까 가족 지분 다 합쳐봐야 얼마가 안 되고 하나가 갖고 있는 자사주가 한 9% 정도 되니까 이거 다 합쳐봐야 김씨일가 지분이 뭐 한 20%가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지배력이 약한 구도에서 하나 제주회사를 넘기게 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삼남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김동관이 50%, 김동선과 김동원이 25%씩 갖고 있는 한화에너지라고 하는 회사와 한화를 합병해서 결국은 쪼개 가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야 지금 한화에 갖고 있는 김승현 회장의 지분을 넘기는 것은 그 상속세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넘기고 그 다음에 하나에너지와 하나를 합병하면 하나그룹이 지금 하나건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채 비율 문제도 일정 부분 해결하면서 그 다음에 자신의 아들들의 지분을 굉장히 높게 태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금은 덜 내고 지분을 높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하나에너지와의 합병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하나에너지와 하나의 합병이 나와야 정말로 승계 과정으로 가는 거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지금은 밑그림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에는 뭐 저는 동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승현 회장이 지금 한화 지분을 갖고 있는 게 22.7%예요. 일단 지배력의 정점에 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물려줄까요? 뭐 그야 알 수 없죠. 근데 저는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에너지와 합병이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자기가 뭔가 그립을 쥐지 않은 상태에서 형제들끼리 진행하면 저는 여기도 100% 싸움이다. 왜요? 왜냐면 김동원 혹은 둘째 이름이 뭐죠? 김동원이 둘째죠. 아, 김동원 김동원 첫째, 둘째, 김동선이 김동선이 셋째. 셋째. 예. 김동원과 김동선은 정말 김동관이랑 비교할 수 없는 레벨의 차이를 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김동관 부회장은 아버지가 이제 두 번째 옥살이를 할 때 그때 김춘수 부회장이랑 함께 굉장히 그 머리 아파하면서도 하나그룹을 이끌어 나갔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본인이 또 마지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그 책임감도 있는 사람이라서 둘째, 셋째가 형을 뛰어넘을까? 이런 생각은 그러니까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생각이라는 거죠. 효성은 뭐 형제 능력이 달라서 싸우나요? 돈에 대한 탐욕이라는 건 뭐 누구도 멈출 수 없는 탐욕이죠. 그러니까 그건 누구의 능력이 중요하고가 아니고 확실하게 교통정리 안 한 상태에서 뭔가 마무리되면 돈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가지고 싶은 거고 뭐 우리처럼 소시민 입장에서야 뭐 그 금액이 보이지 않는 정도의 금액을 서로 가지기 위해서 싸우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 저는 그래서 아마 김승현 회장의 카리스마는 뭐 이미 업계에 소문난 상황이잖아요. 과거에 그렇죠. 이제 뭐 몽둥이만 휘두르신 게 아니라 카리스마도 엄청나게 휘두르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약간 한화그룹 자체가 조직 문화 자체가 군대 조직 비슷한 조직. 그렇죠. 상명하복이 굉장히
강한 그런 조직이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데리고 있던 부회장들이나 이런 분들과의 어떤 관계도 굉장히 끈끈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제가 보기엔 적어도 하나의 김승현 회장이 그립을 놓기 전까지 확실하게 아들들의 지분이나 어떤 회사의 정리관계를 깔끔하게 마무리시키고 끝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개별 기업 이슈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분할 이슈보다는 방산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네,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주항공이라고 하는 확실한 어떤 성장 모델과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사업부를 떼어내서 이것도 이제 다른 쪽이랑 막 합병하고 합치고 이런 것들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이슈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우주항공이 얼마나 더 커질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도 지금 우주항공청 출발을 눈에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모 부동산 전문가 그런 얘기도 해요.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만 부동산 쪽에서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바보다. 설마.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우주항공이 클 거기 때문에 우주항공이 크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적도 쪽에서 출발하는 게 100%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적도에서 쏴야 가장 짧은 구도로 잘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발사체는 전부 다 남쪽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그 다음에 그 고성에 있는 그 발사센터나 네. 전부 다 우리나라의 최남단에 가 있죠. 그래서 그 벨트를 잇는 전반적인 부동산도 앞으로 늘어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앞으로 이 동남부의 발전의 하나의 모델은 단순하게 공항 몇 개 만들고 이게 아니고 소위 한국항공우주와 우주항공청을 잇는 이쪽 산업의 벨트가 하나 만들어질 가능성. 근데 이게 만들어지면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나 그 다음에 관련된 엔진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이 갈 가능성이 있다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기여도나 그 다음에 관여도나 이런 것들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네. 지금 말씀 중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김동관 부회장이 그룹 내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실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해서 돈 안 되는 건 떼고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제 항공우주, 방산 이렇게 딱 알짜배기만 묶어가지고 김동관의 실적으로 딱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하나오션도 붙죠. 근데 네. 하나오션도 최근에 가장 많이 뉴스가 되는 것은 전부 다 뭐 군함, 뭐 잠수함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그룹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육해공을 모두 꿰뚫는 하나의 어떤 방산 체계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거기에 이제 하나 시스템이라고 하는 기업까지 붙으면 네. IT까지 붙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는 측면에서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 아픈 손가락인데 이게 태양광이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면서 또 중국 때문에 밀리고 있는 이 석유화학 쪽도 굉장히 아픈 손가락인데 석유화학이야 일정 부분 좀 정리를 하면 될 걸로 보이는데 태양광은 올해 말부터 미국으로 직접 진출해서 미국에서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나라 배터리 2차 전지처럼 미국에서 보조금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익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이익이 안 나서 엄청나게 문제인데 모듈이 만들고 있는 모듈이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핵심 포인트는 성장 모델이라고 하는 우주항공, 돈을 만드는 방산, 그 다음에 하나 솔루션과의 연계 이런 것들을 어떤 하나의 그림으로 가져갈 수 있어서 하나그룹의 어떻게 보면 가장 밝은 부분 이 부분을 김동관 사장이 가져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김동관 부회장이 그 관련한 산업을 진행을 하면서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그 하나그룹에서 김동관 사장을 처음에는 태양광 가지고 거의 태양의 아들처럼 이렇게 김동관의 실적으로 하려다가 갑자기 태양광이 나빠졌단 말이죠. 그 이분이 다른 쪽으로 옮겨갑니다. 다른 쪽으로 옮겨가다가 갑자기 하나 에어로를 그 김동관의 실적으로 하고 또 하나오션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자마자 김동관의 힘, 김동관의 저력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김동관이 뭔가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는데 사실 하나오션은 그렇게까지 지금 실적을 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당분간 실적은 안 그러니까요. 나겠죠. 왜냐면 거기는 정리할 게 너무 많아요. 대우조선해양이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정부의 그 빼먹는 콧감처럼 운영이 되어 왔고 산업은행에서도
대우조선해양은 자기네들이 그 가는 자리, 우리들의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그쪽이 엄청 골마 있었거든요. 물론 다 잘 아시겠지만 대우조선해양은 또 분식회계로 한번 제대로 한번 그 복마전이라는 게 드러났었고요. 그래서 그걸 털어내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갑자기 그 분할을 하면서 알짜배기들을 김동관 앞으로 쫙 놔뒀다. 이거는 후계 구도에서 김동관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 그리고 한화에서는 김동관의 실적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주는 그 사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어차피 모든 산업을 그 다 쪽에 연계되어 있는 산업이니까, 특히 이제 방산 쪽은 국내 방사청만 대상으로 영업을 하면 마진율이 좋을 수가 없는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수출로 끌고 가면서 어떻게든 마진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우주항공 어쨌든 방점을 찍어서 계속 가야 되는 산업이고, 그러면 이 산업을 어차피 형제가 여러 명이 나눠 가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에게 줘야 되고, 아까 국장이 언급했던 것처럼 어쨌든 김동관이 그래도 그 아버지가 영어의 몸이 되었을 때 네. 어쨌든 무언가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처자들이라는 상징성,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어쨌든 이분에게 그 집중도가 가는 것은 뭐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근데 다만 이분이 잘할지는 알 수 없는 거죠. 특이한 건 있어요. 김동선, 김동원, 김동관은 특별하게 보여준 게 없고 실적을 낸 적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승진했단 말이죠. 그 김승현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저 외국 논문을 한번 봤는데 재벌가의 자식들은 기본적으로 이 그 비즈니스에 대한 DNA를 타고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후계 구도에서 실적을 못 낸 아들들에게 이렇게 넘겨준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부회장, 회장으로 승진시킨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 사람들은 확실하게 자기네들 실적을 보여줄 때가 도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재벌의 전형적인 문제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3세대, 4세대로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될 가능성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재용 회장이 약속한 게 지켜질지 모르겠습니다. 이재용 회장도 자신의 자식들에게는 회사 경영을 넘기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 하긴 네. 했는데, 뭐 그게 앞으로 몇십 년 뒤의 얘기인데 무슨 말이라도 나 같으면 하겠네. 그러니까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이렇게 주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기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아마 지분이 상대적으로 낮으면, 그 확실히 자기가 그립을 잡고 갈 수 없으면 경영하는 것 자체가 짜증날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배당 많이 받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엔 그 적어도 김동관, 김동선, 뭐 김동원 형제들 선까지는 소유와 경영을 하나로 가져가고픈 욕구가 굉장히 높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들이 앞으로 잘할지 못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들이 만약에 잘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경영에서는 뭐 CEO를 달고 있지만 한 발 뒤로 빠져서 전문 경영인과 같이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이슈고, 오늘 얘기 나누고자 싶은 것은 결국은 하나그룹도 이런 식으로 형제 분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삼성의 예를 잘 들어보면 계열 분리를 안 했단 말이죠. 그거는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계열 분리 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이부진이 굉장히 그 아버지를 많이 닮아서 이 사람은 정말 경영인으로서 잘하니까 계열 분리를 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지만 결국 회사의 구조 자체는, 그러니까 삼성에서 호텔신라의 구조 자체를 보면 본체에다가 빨대를 안 꽂고서는 자립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열 분리 결국 안 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한화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 근데 뭐 지금 삼남이 가지고 있는 리조트 이건 모르겠습니다. 거의 여긴 좀 뭐 유통과 리조트는 좀 불확실하긴 한데, 네. 근데 뭐 금융은 벌써 독립한 것으로 보이고, 금융은 지금 뭐 아예 잘 나가고 있으니까. 네. 물론 주가는 뭐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데 하나생명, 하나투자증권, 하나자산운용 이쪽은 지금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자산 투자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그룹은 하나금융그룹은 최근에 특히 하나투자증권 중심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의 주가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다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동관 뭐 부회장이 가져가서 잘할 거냐는 또 다른 문제긴 하지만 성장성 자체는 다 있는 산업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열 분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삼성그룹 아까 예를 드신 것처럼 그렇게 복잡한 관계를 얽혀 있는 건 오히려 제가 보기에 막내가 갖고 있는 리조트나 호텔이나 유통 부분은 조금 불확실한 측면이 분명히 있죠. 네. 근데 여기를 제외하고 지금 앞에 두 형제가 가져가고 있는 사업부는 저는 충분히 계열 분리가 이미 거의 다 진행된 상황이고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화생명의 여승주 부회장이 역할을 할 거고 김동원에 대해서는 그리고 한화 주 하나에 있는 김충수 부회장이 전면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다는 거죠. 앞서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네. 전문 경영인들하고 같이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뭐 제가 보기에는 이 두 분은 그 김승현 회장의 가신들입니다. 그러니까 김승현 회장이 자신의 아들을 100% 아직 믿는 것 같진 않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본인의 아들들이 혼자 자립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생기거나 네. 아니면 뭐 김승현 회장이 혹시라도 이제 뭐 돌아가시게 돼서 뭐 자신의 가신들의 영향력이 떨어지는 뭐 그런 순간이 되기 전까지는 아마도 같이 가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긴 이분들은 정말 노장 중에 백전노장이거든요. 나이도 엄청 많으시고. 그런데도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다. 이런 거는 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잠깐 대화가 빠졌어요. 어떤 게? 아니 우리 지금 오랜 방산 얘기하다가 아, 방산. 화제될 얘기가 엄청 많이 났는데 하나솔루션 태양광이 살아날 시기에 대해서도 좀 잠깐 얘기를 나눠볼게요. 그 지금 올해 6월이 분기점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올해 6월에 태양광에 어떤 이슈가 있냐면 원래 미국이 중국의 태양광을 막으려고 했다가 이걸 막는 순간 미국의 태양광이 모두 망한다는 걸 알고 나서 유예 기간을 뒀어요. 그 유예 기간의 마지막이 올해 6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예 기간을 뒀냐면 미국이 중국을 때리니까 중국이 어떤 수를 썼냐면 법인을 다 동남아로 돌려서 동남아에서 수출하는 걸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대량으로 만들고 가격이 너무 싸서 다른 데서 만드는 태양광 모듈 이 팩 가격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중국 걸 써야 이익이 나고 중국 걸 안 쓰면 이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OCI가 아무리 품질 좋은 거 만들어봐야 가격에서 이제 경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우회를 했고 이 우회한 거를 또 누군가 다 이제 일렀겠죠. 그러니까 미국도 딱 지켜보다가 이거 오늘 당장 끊으면 업계가 아예 망가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 잠시 스탑 한 2년 기다려 줄게 해서 그 2년의 마지막이 올해 6월 달입니다. 이거 태양광 사업 전 정권 때 좀 많이 밀어줬던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정권이 밀어주는 거랑 이건 아무 상관이 없고 글로벌리하게. 그래요. 근데 그때 엄청나게 우후죽순 생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에 설치하는 거라 우리나라에 설치하는 건 전 세계 시장에서 보면 뭐 1, 2%도 안 돼서 이거 뭐 언급할 거리가 아니고요. 미국이나 뭐 인도나 이런 큰 시장에 공급하는 물량을 중국이 지금 다 가격으로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물량도 중국에 다 장악하고 있다가 보니까 미국이 이걸 끊으려고 나섰는데 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가격 차이가 워낙 많이 나고 이 기술 차이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이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뒀는데 이 유예 기간 6월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전에 미국이 벌떼처럼 달려 들어가서 요게 만기되기 6월 전까지 물량들을 막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래에 만들 것까지 미래 다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규제하고 나서는 이제 관세 때려버릴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트럼프가 되고 나서 관세를 더 때려버리면 이게 이제 가격 메리트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엄청나게 이제 이거 땡겨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그 업계 전체로 보면 요게 하나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화솔루션은 미국의 원래 독일의 큐셀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모듈 부분에서 전 세계 1위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1위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1위는 중국 쪽이 다시 가져간 상황인데 미국에서 업계 1위가 한화솔루션인데 한화솔루션은 미국 생산분이 없었기 때문에 보조금도 못 받고 이랬었는데 그게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의 직접 생산으로 방식이 바뀝니다. 그래서 국내 생산하는 물량도 있지만 이제 한화솔루션은 미국의 생산분이 점점 늘어나요. 그럼 미국에서 생산하면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인 하나솔루션이 미국에서 업계 1위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업체인 퍼스트솔러랑 이익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 이익 차이가 보조금만큼의 차이였는데 그걸 이제 메꿀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의 태양광 해결은 결국은 이 보조금을 받게 되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분기점을 탈 수 있다. 하반기부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 세계로 봤을 때 6월달 분기점,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의 4분기 분기점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저는 올해 연말부터는 태양광도 최악은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가지고- 하나솔루션의 태양광이죠. 그렇죠. 네. 그럼 하나오션은 어때요? 조선업체 보기에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도크가 다 차 있어요. 그것도 한 3년치가 다 차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쪽은 물량을 더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고 더 받을 거면 가격 올려서 받으면 돼요. 그것도 가격 올려서 받아서 지금 당장 공사해 주는 게 아니고 그래 너희 뭐 가져와봐 나중에 만들어 줄게. 다른 업체가 와서 가격 더 올리면 너희 거 빼고 너희 거 만들어 줄게. 이럴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입장입니다. 근데 다만 이익의 개선 속도는 삼성중공업이 가장 빨랐고 뒤를 이어서 최근 들어서 HD현대중공업이 좀 개선되고 있는 양상이고 하나오션은 아까 이제 국장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그러니까 정부가 뭘 맡아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일장일단이 있는 게 빠른 해결은 될지 모르지만 효율성 측면에서는 최악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관제 뭐 CEO가 와서 뭐 자기네 자리만 채우다 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렇죠. 낙하산 다 데려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와서 뭐 이사들 뭐 데려와가지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뭐 회계도 엉망이고 이런 식으로 운영했던 게 쌓여 있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2조 정도의 추가 유상증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유상증자를 하고 나서 과연 사업이 좋아지는 속도는 다른 회사보다는 느려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이 오션의 하나의 이제 특징은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육해공을 다 아우르는 형태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잠수함부터 군함까지 만들어서 이걸 다 통합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방산 쪽에서는 분명히 의미 있는 수주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알짜는 대우조선해양부터 알짜는 그 군함하고 그렇죠. 잠수함 그렇죠. 분야였거든. 네, 그 장보고함부터 네, 시작해서 그렇죠. 그 이쪽이 꽤 알짜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K2하고 K9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육상 전력은 거의 검증이 끝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께 가격 대비 좋다는 게 거의 이제 검증이 끝난 상황이니까 수출이 많이 되잖아요. K9은 또 삼성 테크윈 때부터 만든 거라서 그렇죠. 이거는 원래 기계가 좋은 거였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155mm 포의 위력이 이제 엄청나다는 게 확인된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제 자주포하고 우리나라 전차는 이미 이제 인정을 받은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잠수함이나 배까지도 수출할 수 있는 여력으로 가게 되면 이건 또 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오션은 시간이 필요한 건 맞는데 어쨌든 시간이 조금 지나면 방산과의 어떤 협력 시너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돌아서고 있는 조선업 업황의 그런 긍정적 시그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은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대우조선해양 때부터 이렇게 뿌리 깊게 자리 잡았던 강성노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얼마나 슬기롭게 헤쳐나갔냐 그게 또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문제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조선업의 고질병인데 그때 이제 사람을 한번 대거 자르면서 그러니까 소위 이제 어려운 보릿고개를 넘어갈 때 사람을 대거 잘라내면서 다시 고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용접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학을 떼고 가버린 상황이라서 돈을 많이 주고 다시 데려오려고 해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감이 넘쳐나고 있는데 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거제도나 이런 주요 조선소에 도크의 일감은 가득 차 있는데 이걸 처리할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뭐 예전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강성 노조도 문제지만 필요한 만큼 사람을 구할 수 없는 부분도 인력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도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뭐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 해외 쪽에 과연 잠수함이나 군함 같은 것들에 대한 추가 납품까지 연결되는 상황이 온다면은 하나오션도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회복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요. 뭐 해외 순방 자주 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셀지 좀 열심히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뭐 그건
노코멘트. 왜 아무도 내 얘기를 받아달라고?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있잖아요. 그 밸류업을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네네네네. 이것과 달리 지금 하나생명이랑 하나투자증권이 급락을 하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잘 번다 그러지. 뭐 비트코인의 시세를 거의 움직일 정도로 영향력이 있다고 하지. 나 하나생명 가입해 있는데. 근데 왜 이 주가는 별론 거예요? 그 실제로 밸류업과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시면 배당도 굉장히 잘 주고 그 다음에 자사주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자사주를 많이 주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강한 상황인데 하나그룹의 금융사들이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중심축에 있는 자산운용이나 이런 회사들은 또 상장도 되어 있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손보사들이나 생보사들, 전반적인 금융사들 주가가 굉장히 좋았을 때도 외국인 수급 유입도 없었고 그다음에 주가의 반등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좀 움직일 때 그때 조금 움직였다가 오히려 전반적인 주가가 지금 다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왜냐하면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뭐 배당을 많이 준다든지 그다음에 뭐 자사주 매입 여력이 추가적으로 있다든지 이런 쪽에서 좀 멀어져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업의 실적,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투자 자산에 대한 이익은 상당히 꽤 많이 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여기 또 두나무 지분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두나무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러면 무조건 상장을 해야 되겠네. 그런 측면도 있죠. 네. 그다음에 여기가 상장하기 전부터 이렇게. 네, 말씀. 뭐 하나투자증권하고 하나자산운용이 뭐 토스라든지 이런 쪽에도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유니콘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에도 투자를 워낙 많이 해놓은 상황이어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좀 실적으로 다가오게 되면 분명히 이제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본업 경쟁력이 그렇게 높냐? 하나생명이나 하나손해보험이나 하나투자증권이 각각 증권업과 보험업에서 정말로 아주 뛰어난 그런 업력을 가지면서 뭔가 하고 있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주가 동향은 아마도 거기에 좀 기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지금 추진하는 바와 약간의 거리감이 떨어져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들 종목은 좀 부진하다. 그래서 투자 자산의 어떤 가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업을 좀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최근에 하나그룹 계열의 금융사들의 전반적인 본업 실적은 그렇게까지 눈에 띄게 나타나진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하나그룹 쪽에 어디 투자해야 되겠어요, 우리?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 투자할 만한 종목이 별로 안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주한화 아니에요? 주한화? 근데 주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부채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우리가 BPS라고 하죠. 장부 가치를 따지면은 이게 12만 원 좀 안 되거든요. 근데 후계 구도로 봐야죠. 하나는. 아니, 그러니까 후계 구도로도 보는데 네. 우리가 투자할 때는 소위 이제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이게 얼마나 저평가되고 그렇죠. 있느냐도 보는데 지금 이게 BPS가 12만 원인데 주가가 지금 3만 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0.25배?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저평가받고 있는데 그 저평가의 근간이 뭐냐? 엄청난 부채라는 거죠. 하나건설이 갖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적극적으로 M&A 뛰어들면서 외부 차입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지금 평균 부채 비율이 200% 정도가 안 되는데 네. 여기 지금 부채 비율이 40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빼다 보니까 BPS는 12만 원이 넘지만 실제로 순자산 가치는 5만 원이 안 된다는 게 증권사의 평가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주가가 올라봐야 하나가 지금 뭐 3만 원 안 되는 주가에서 5만 원 가기 힘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소위 이제 더블 카운팅.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지분과 그다음에 자회사의 지분이 동시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더블 카운팅의 할인 요소를 적용하면은 적어도 30-40% 할인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할인을 적용해보면 5만 원에서 30-40% 할인하면 뭐 3만 5천 원? 뭐 이 정도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주가가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반등하기는 어려워요. 오히려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하나솔루션의 이 화학 부분은 여전히 좀 물음표인데 태양광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반기에 조금 반전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주가는 엄청나게 빠진 상황이거든요. 태양광이 별로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뭐 트럼프 뭐 그 지지율 올라가고 이러면서 하나솔루션은 정말 뭐 바닥을 파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보자면 오히려 하나솔루션을 우리가 하반기까지 좀 길게 보면서 투자하는 것이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샀던 삼성한테 샀던 회사들 중에서 방산 하나만 살아남았네요. 그러면 실적 보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왜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아니 근데 그때 이제 방산은 그 방산 쪽에서 하나그룹이 업력을 넓히고 싶어서 원래 하나라는 이름 자체가 한국화약의 준말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살아남길 바래요. 예? 네, 그래도 비선실세 얘기는 안 했잖아요. 어쨌든 네. 예, 중에 각설하고 그래서 지금 하나 쪽에서 그 방산 쪽만 살아남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 받았던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장비라든지 네. 그다음에 지금 뭐 2차 전지 장비라든지 이게 다 누구한테 가느냐? 전부 삼남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겉으로는 모멘텀 사업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이름이 달려 있지만 이게 제가 보기에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경쟁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건 전부 다 삼남한테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봤어요. 네, 그래서 삼남이 갖고 있는 갤러리아나 그 하나 리조트가 뭐 진짜 크게 잘 되지 않는 이상 뭐 삼남이 가지고 간 사업이 뭐 잘 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삼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장남인 김동건이 중요한 거죠. 김동관이 물려받고 있는 사업이 얼마만큼 이제 잘 해결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M&A를 통한 부채를 잘 감소시키느냐. 그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장기적으로는 하나에너지를 어느 시점에 합병해서 자신들의 상속세는 최대한 낮추고 그다음에 공짜로 하나의 지분을 얼마만큼 늘리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또 한화 한화 주식의 가격이 너무 올라가도 별로 안 좋겠어요. 그럴 수 있죠. 예. 오히려 뭐 상속세라든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나중에 합병할 때 또 합병 비율의 문제 이런 게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는 낮으면 낮을수록 하나그룹한테 이득이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삼남이 오로지 갖고 있는 회사는 하나에너지 하나니까. 네. 근데 하나에너지가 생각보다 꽤 이익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에너지를 합병시킬 때 좋은 조건으로 가져가려면 하나그룹은 최대한 저평가되는 게 좋겠죠. 그렇군요. 나한테는 이거 안 해줍니까? 억울하시라고요. 살아남길 바라면서 네. 항상 기도하고 알겠습니다. 있어. 그래요? 네. 왜요? 오래 보고 싶어가지고. 다음번에는 우리 이게 이제 다음번 녹화 때는 그거잖아요.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총선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봐도 재밌지 않을까요? 뭐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이영진의 경제만담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경제만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